오늘은 이익은 대표님을 모시고 이야기를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대표님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예, 대표님 셀프 소개 한번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저는 대한민국이 제일 어려울 때 IMF 때 기업 평가하는 일부터 시작해서 지금 25년 금융 쪽에 일하고 있는 이희건 대표입니다. 네, 대표님 반갑습니다. 네. 예, 대표님 최근 코스피가요 2,300이 깨지기도 했는데요. 코스닥도 분위기가 좋지 않고 요즘 주식시장 어떻게 보시고 계신가요? 너무 어렵죠. 네. 개인들이 너무 어려운데 사실 이렇게 어려울 때 또 기회가 생기는 법이고요. 네. 그래서 먼저 코스닥 얘기를 먼저 할게요. 네. 또 개인들이 워낙 코스닥을 좋아하니까 또 거기에 또 손실도 워낙 커 있으니까요. 네. 그래서 제가 먼저 결과적으로 보면 코스닥 일봉 차트를 보면 사실 또 어려워할 수 있는데 약간 여유를 가지고 주봉 차트를 보면 또 희망이 보이거든요. 주봉 차트 한번 보도록 할게요. 네. 지금 주봉 차트 보게 되면 지난 2022년 정말 어려웠거든요. 네. 그때 보면 한 3번 정도 크게 확 떨어지고 1월달 그리고 강한 반등이 나오고 또 한번 훅 떨어지고 6월달 반등 그리고 연말에 훅 떨어지고 반등. 네. 하락장에서도 이 하락폭이 한 마이너스 20%쯤 됐어요. 네. 그 정도 됐을 때 하락장에서도 반등이 나왔고요. 그런데 지금 9월 달부터 한 20% 하락을 했어요. 주봉으로. 그래요? 벌써 예, 그렇게 많이 빠졌나요? 그렇게 많이 빠졌어요. 네. 그러니까 이게 주봉이니까요. 바로 V자보다는 이번 주, 다음 주. 그러니까 9월 중순 정도까지는 주봉으로서 바닥을 잡는 주간으로 보여져요. 네. 그러니까 주가는 계속 하락하지는 않으니까요. 이렇게 하락하면 기본적으로 기술적인 반등도 충분히 나올 수 있는 위치니까 지금은 낙폭 가대주, 혹 빠진 낙폭 가대주 떨어질 때마다 분할 매수하시고 그리고 20주 이평선 네. 2022년처럼 반등 나올 때까지 있으면 그래도 계좌가 많이 복구되실 거라고 봅니다. 그래요. 간단하게 그러면 하나만 먼저 여쭤보면 예. 뒤에서 좀 자세하게 여쭤보고 싶은데 막 2차 전지 같은 것도 낙폭과되면 사도 돼요? 2차 전지는 네. 또 개별주라고 보긴 조금 어렵고요. 네. 또 메인이고 그거는 일단 2차 전지 소재주 네. 그거는 시간이 조금 필요한데 결국은 또 반등이 나고 올라갈 건데 시간이 필요하고 그 얘기는 또 제가 해드릴게요. 네, 그럼 뒤에서 한번 또 여쭤보기로 하겠습니다. 예. 그러면은 코스피 시장 또 한번 볼 수 있을까요? 예, 코스피 시장이 사실은 또 코스피 시장 대형주들은 사실 오늘 사서 내일 파는 건 아니잖아요. 네. 그래서 대형주 같은 경우는 사실 시황이 제일 중요해요. 시황이. 네. 사실 어떤 거 살까도 중요하지만 언제 살까가 중요하고요. 네. 가령 제가 사냥에 많이 비유하는데 네. 비바람 치고 폭우 쏟아질 때 사냥 가봐야 사냥 못합니다. 대신 맑은 날 사냥감들이 많을 때 네. 가면 웬만하면 잡을 수 있으니까요. 그래서 시황이 워낙 중요하니까 제가 시황을 먼저 설명을 드릴게요. 네, 좋습니다. 네. 그래서 지금 보면 사실 10년물 국채 금리가 5% 넘어가고 맞아요. 그러면서 우리 시장 압박을 하고 있잖아요. 그래서 기승전 금리잖아요. 그래서 금리 기준으로 시황을 한번 볼게요. 네. 사실 제롬 파월 의장이 하이어 포롱거 하이어 그런 거. 예. 네. 고금리로 길게. 고금리를 긴데 네. 이게 얼마나 롱그가 될지 이게 사실 핵심이거든요. 네. 그래서 이게 롱그가 얼마나 될지 이 롱그 가는 동안 주가가 어떻게 움직일지 이게 핵심이니까 사실 이건 아무도 몰라요. 그런가요? 아무도 모르지만 또 우리는 과거의 역사들이 있으니까 과거에 어떻게 움직였느냐 보고 그때 과거하고 현재 비교하고 주가가 더 올라갈지 요 판단을 하면 또 이해하기가 쉬우니까요. 네. 그래서 과거에 어떻게 움직였는지 한번 보면서 설명을 드릴게요. 보통은 고금리로 길게 가면 안 좋다고 많이들 얘기하시는 것 같아요. 그게 이제 금리가 높으면 네. 아무래도 기업들이 부담이 생기죠. 네, 그런데
어떻게 보면 고금리, 금리를 계속 올려서 고금리가 압박이 돼 있었어요. 금리를 계속 올렸으니까. 네. 그런데 안 올리면 일정 부분 튀어 올라와요. 아, 그래요? 그금 안 올리더라도 누군가가 힘을 계속 주고 있다가 어. 힘을 빼버리면 어. 튀어 오르잖아요. 네. 그거 지난번 그런 현상들을 한번 보도록 할게요. 아, 역사에 그게 있어요? 예, 있어요. 네. 그러면 먼저 지금 10년물 국채 금리 한번 볼게요. 네. 10년물 국채 금리가 5%도 넘어갔다가 요건 10월 28일인데 4.845%. 근데 오. 일단 금리만 먼저 보고 설명을 비슷하네요, 드리면 지금이랑. 예. 일단 금리만 먼저 보면 간단하게 이렇게 볼게요. 지금 2년물 국채 금리는 그대로 있고 10년물 국채 금리가 확 상승을 했잖아요. 네. 그러면 2년물은 정책 금리예요. 네. 연준이 금리 올리고 내리는데 영향을 받는데 그대로 있었어요. 이건 내년에 금리를 인하 안 된다는 걸 내포하고 있어요. 아, 내년에 금리 인하고 위험하다면 2년물이 하락을 했을 거니까요. 그렇겠네요. 그런데 그대로 있어요. 그러면 내년에는 정말 롱거 어. 인하 없이 그대로 갈 수 있고요. 네. 10년물 국채 금리는 경기 상황, 그러니까 경제 상황을 반영을 하잖아요. 네. 근데 확 강하게 올라왔어요. 이건 채권 시장에서 내년에 미국 경기가 좋아질 수 있다는 걸 반영을 하고 있어요. 어. 그래서 기본적으로 이런 걸 반영을 하고 있다고 가지고 과거의 상황을 한번 볼게요. 지금 쭉 가다 보면 지난 10년물 국채 금리가 5% 넘어갔을 때 요때가 2006년, 2007년입니다. 그래서 요때 금리 상황하고 현재 금리 상황이 어떤 비슷한 점이 있는지 한번 보도록 할게요. 아, 네. 지금 보게 되면 2004년 6월부터 2006년 6월까지 금리를 확 올렸어요. 그러네요. 예. 그리고 지금도 금리를 확 올렸지요. 그렇죠. 근데 지금은 뭐 위기고 이러니까 좀 더 올리고 물가가 워낙 높으니까 네. 저 때는 물가가 한 3%밖에 안 됐었어요. 그런데도 저렇게 올렸고 이번에도 확 올렸고 그리고 기본적으로 보면 5.25%를 2006년 6월부터 2007년 9월까지 1년 3개월 유지를 했어요. 오, 되게 오랫동안 유지했네요. 예. 그러니까 정말 연준에서 말하는 하이어 포 롱거. 우리가 생각하면 경제 지표가 저 정도 나오면 최소한 저 정도는 길게 갈 수 있다. 그러네요. 그걸 또 염두를 해두고 가야 되고요. 그렇구나. 또 뭐 JP모건 다이몬 회장님 같은 경우는 10년물 국채 6% 넘어가는 것도 염두해야 된다. 와. 그분은 2008년 금융위기도 이겨낸 분이니까요. 아, 그러네요. 맞네요. 그분이 3.5%일 때 6% 간다 했을 때 아무도 안 믿었는데 이번에 또 인터뷰에서 정말 그렇게 갈피오 가지고 있냐 하니까 그때도 안 믿었는데 지금은 믿을 거냐고 그렇게 대답을 했거든요. 진짜요? 예. 와, 그렇구나. 그러니까 일단 고금리가 오래 갈 수 있다 이걸 염두를 해주고요. 그러면 이제 제일 궁금한 게 주가는 어떻게 될 것인가. 사실 그게 사실은 핵심이 되잖아요. 그러면 먼저 고금리로 2006년 6월부터 2007년 9월 1년 3개월 동안 금리가 동결됐을 때 주가가 어떻게 움직였는지가 또 하나의 지표가 될 수 있으니까요. 어떻게 됐을까요? 궁금한데요. 딱 보면 희망을 볼 수 있는데 보면 오, 네. 일단 2006년 6월부터 2007년까지 다우 지수입니다. 네. 다우 지수가 확 상승을 했어요. 와, 그렇구나. 예, 확 상승을 하고 그리고 뒤에는 한번 무너졌잖아요. 무너진 얘기는 또 제가 해드릴 건데 일단 다우 지수가 금리 인상을 하는 동안 2004년, 2005년, 2006년 초반까지 밑에 보면 경제 성장률입니다. 오. 3.9%, 3.2%, 3.4%. 네. 3% 활황인데도 주가가 금리 인상이 눌려 있었던 거예요. 네. 금리 인상이 눌려 있다가 인상이 끝나니까 주가가 확 튀어오른 겁니다. 그렇군요. 예. 그래서 지금도 유사하지요. 그러네요. 지금도 경쟁이 예. 좋잖아요. 금리를 막 올리고 있다가 눌려 있는데 버티지를 못하고 밀려까지 늘어간 상황이잖아요. 지금은. 네. 근데 경기가 좋아지고 동결만 되더라도 확 튈 수 있는 거죠. 저 때보다 더 튈 수가 있죠. 이때 또 중요한 건 우리 코스피잖아요. 네. 코스피 상황을 잠깐 보고 돌아오면 코스피가 딱 표시했는 게 2006년 6월부터 2007년 금리 인상하는 그 기간 동안
50% 상승을 했어요. 와, 어마어마하게 오르네요. 네, 그러니까. 와. 그래서 미국 경제만 좀 받치면 내년부터 이런 장이 올 수가 있는 거죠. 내년에 금리가 동결되고 롱으로 가더라도. 네. 그래서 다시 앞쪽으로 되돌아가 보면 다우지수가 2007년부터 급락이 왔잖아요. 네. 이때는 뭐 많이들 아시겠지만 사실 지금 보면 2004년부터 미국 경제가 계속 3% 성장이잖아요. 막 좋아요. 그러니까 부동산이 활황인 거예요. 그러니까 부동산 채권을 파생 상품을 만들었는 거예요. 레버리지에 레버리지를 더하고 파생 상품을 만들어서 서브프라임 모기지가 레버리지 20배를 막 넘어갔어요. 와. 말이 20배지. 네. 그러다가 고금리를 못 버티고 부동산이 꺾여요. 부동산은 일찍 꺾여요. 네. 2006년부터 꺾여요. 그러다가 연준에서 이거 위험을 감지를 한 거예요. 부동산을. 그래서 2007년 금리 인하를 했어요. 네. 네, 이거 대형 투자사나 대형 은행 문제 있다 이거 터지면 또 그때 당시는 이게 얼마나 많이 퍼진지도 몰랐어요. 그때는 지금처럼 스트레스 테스트나 이런 게 없었으니까. 그러다가 이게 너무 커서 금융 위기로 왔어요. 그래서 지금 급락이 나왔는데 이때 트라우마가 워낙 크게 있어요. 지금 금융에서는. 그러니까 지금 금리가 높였으니까 위기가 터지면 무너질 수 있으니까 빨리 금리 인하하겠다고 다들 그 생각이 있는 거예요. 그런데 위기가 안 오면 롱그가 계속 가잖아요. 그렇죠. 높은 금리가. 그런데 이때는 말 그대로 파생 상품으로 대형은행 리먼 브라더스라든가 막 무너졌지만 지금은 미국 대형은행 어디에도 문제가 없어요. 오히려 그렇군요. 돈을 더 벌고 있어요. 그때 그 준비를 한 거군요. 그게 그렇죠. 그래서 스트레스 테스트 계속 해가고 정부에서도 계속 살피고. 그러니까 얘네들은 또 저금리일 때 워낙 돈을 쌓아놨어요. 그 돈을 지금 계속 불려주니까 마진이 계속 남아요. 그래요? 네. 그래서 은행들은 튼튼하고 지방은행은 약간 예외예요. 그런 애들은 있지만 그런 애들이 영향을 미치지는 않으니까요. 그렇구나. 예. 네. 그래서 결국은 대형은행은 튼튼하다. 그래서 위기가 확 무너지지는 않는다. 일단 요까지는 봐야 돼요. 네. 확 무너지지는 않는다. 그러면 이제 남은 게 경제인데 경제만 밝히면 시장이 확 올라갈 수 있잖아요. 네. 그래서 경제는 지금 많은 분들이 예상을 하지만 내년에 어렵다고 예상을 해요. 그렇지만 실제로 나오는 경제는 어디에도 뭐 어려운 게 없어요. 고용 서프라이즈. 그다음 소비 너무너무 좋아요. 미국 소비. 너무너무 좋아요. 이렇게 돼버리면 여기에다가 이번 상분기 미국 경제 성장률 속보치가 4.9%예요. 와, 어마어마하네. 더 좋네요. 이런 시대에 사는데 중국이 3분기 4.9%예요. 네. 중국 성장률, 미국 성장률이 같을 거라고 누가 생각을 해요. 그러니까요. 이 정도로 좋게 나와요. 그러니까 사실 우리가 예상하는 것보다 훨씬 좋을 수가 있죠. 그래서 사실 이렇게 경제가 좋아지고 예상 밖으로 고용도 좋고 소비도 늘어나고 또 GDP도 이렇게 잘 나오는 것은 제가 봤을 땐 딱 하나예요. 우리가 간과하는 거. 그건 돈을 너무너무 많이 풀었다는 거예요. 그때랑 차이가 그거군요. 예, 그렇죠. 유동성이요? 유동성이요. 네. 그 유동성을 한번 보도록 할게요. 그러니까 저때 2004년도, 2007년도 이때는 유동성이 없었던 거군요. 예, 그렇죠. 네. 이렇게 단순히 보면 네. 지금 보는 게 연준 자산입니다. 저 밑에 평평하게 이렇게 까만색 발 앞에 움직일 때가 2006년, 2007년도예요. 진짜 엄청 작았네요. 네. 네. 1조 달러가 안 돼요. 네. 그러면서 2008년 금융위기에서 한번 돈을 풀었어요. 벤 버닝킹, 뭐 헬리콥터 벤, 헬리콥터 머니. 달러를 뿌린다고 그랬는데 그런 얘기를 들어도 저 정도 올라갔어요, 자산이. 야, 그렇구나. 그런데 코로나 위기 겪으면서 지금은 거둬들였지만 8조 달러예요. 와. 그때보다 달러가 7배 더 풀린 거예요. 걷어들였는데도. 걷어들였는데도. 저기 보면 걷어들일 때도 살짝 올라가는 부분 있잖아요. 네. 그것도 저기 은행이 파산이 되니까 실리콘밸리가 네. 불안해서 올린 거예요. SBB 그거. 예, 네. 불안해서 막아주겠다고 보여준 거예요. 음. 그러다가 또 계속 거두고 있는데 사실은
제가 볼 때는 이 돈이 너무 많이 풀렸어요, 역사상. 그렇구나. 그러니까 이게 제어권을 벗어난 걸로 보여요. 어. 이게 제어권을 벗어났다는 건 다른 게 아니고 사실 경기가 좋으면 물가가 올라가고 경기가 나쁘면 물가가 떨어지는데 지금 스태그플레이션이잖아요. 이거는 이 유동성으로밖에 얘기를 못해요. 경기가 안 좋은데도 제어를 벗어나서 물가가 튀었다. 지구산에 돈이 저렇게 많이 풀렸으니까. 네. 이게 미국만 푼 건 아니잖아요. 네. 그러니까 이게 이제 앞으로 두고두고 영향을 미치고 기존 경제학적으로 뭐 계산되는 거를 벗어나는 거죠. 아, 그 기존 경제학으로는 해석이 안 되는 거예요? 예, 그렇죠. 그게 일례로 2002년 12월 FMC에서 연준이 원래 0.5%밖에 성장을 못한다 했어요. 네. 그러니까 연초에 정말 원래 위기가 온다 이런 것들이 막 쏟아졌잖아요. 근데 3분기 4.5% 성장이에요. 그 완전 이건 틀려도 너무 많이 틀린 거잖아요. 그러니까요. 이게 그러니까 예상 밖으로 이 유동성들이 어떻게 할지 모르는 거예요. 그렇구나. 지금 또 신규 주택 판매가 금리가 그렇게 높은데 10몇 개월 만에 또 최고니까. 야, 그러니까 그 집을 산다는 거잖아요, 사람이. 그러니까요. 야, 그렇구나. 그러니까 이게 이론적인 것보다는 현실적으로 보는 거예요. 현실적으로. 그래서 이 유동성이 제가 판단했을 때는 위기가 없고 지금 어렵다 계속 이게 지배적이잖아요. 그러니까 돈들은 숨어요. 돈이 숨는다는 건 다른 게 아니고 안전자산이나 채권이나 아니면 연준에 다시 몇 개 넣거나 이래 되는데 경기가 좋아지면 얘네들이 세상 밖으로 나와요. 아, 이제 그럼 나오겠네요? 경기가 이제 좋아진다고 많이들 공감이 형성이 됩니다. 아, 그럼 조금 걸리겠네요. 걸리지만 네. 내년에 경기가 좋아지면 이게 세상 밖으로 나오고 네. 얘가 거품을 만들고 금융을 밀어 올리기 시작을 하면 이게 어떻게 보면 금융의 하이라이트를 맞이하는 거죠. 그리고 거품이 터지면 위기가 오고요. 그게 이제 보통 10년 주기로 보면 뭐 1998년 IMF 아시아 경제 위기, 그다음 2008년 서브프라임 그 전체 금융 위기가 왔고, 그다음 뜻하지 않게 2020년 코로나 위기가 왔고, 네. 그러면 대충 한 2008년 저게 거품이 만들고 힘면 그 정도 위기가 올 수 있는데 그건 거품이 만들어져야 되니까. 그래서 미국 경제가 좋으면 정말 경험하지 못한 네. 우리가 경험하지 못한 활황장 유동성 장세를 느끼는 거죠. 유동성 장세라 해봐야 경험을 못 해봤잖아요. 저 정도 풀린 돈이 밀어 올리기 시작하면 어떻게 될지. 2028년 정도까지요? 그럴 수가 있죠. 10년 주기로 본다면. 그렇게 대대상승이 된다고요? 그럴 수가 있죠. 와, 그렇구나. 그래서 어마어마하네요, 진짜. 컨트레스 보면 네. 제가 보는 시각은 내년부터 미국이 금리 동결만 해주더라도 거기에 플러스가 미국 경제가 좋은 거 겹치면 상상 외의 폭발력이 발휘가 되는 거죠. 와, 그렇구나. 그러니까 지금 다들 너무 어려우실 겁니다. 지금 어렵죠. 예, 어렵지만 사실 요 까딱고비 요 고비만 넘었으면 새로운 세상이 열릴 수 있어요. 그러면 지금 뭐 나스닥이나 S&P나 예. 뭐 코스피나 코스닥이나 다 뭐 이렇게 조정을 받았잖아요. 예. 그럼 요거 뭐 20% 빠졌다 해도 앞으로 대세 상승에 비하면 진짜 아무것도 아니죠. 그렇게 되는 거예요. 그렇죠. 와, 그렇구나. 그럼 그래서- 버텨야겠네요, 진짜. 여러분들이 조금만 버티시면 와. 사실 저 유동성이라는 게 결국은 얘기를 하게 돼 있어요. 그게 벌써 첫 번째 얘기한 게 스태그플레이션이잖아요. 인플레이션이잖아요. 네. 그게 이제 조금만 경기가 안정되면 금융시장에서도 영향을 직접적으로 줄 걸로 봅니다. 저는. 와, 그렇군요. 네. 근데 또 한편으로는 그 막 이스라엘이나 팔레스타인 이런 전쟁도 막 벌어지고요. 중동 리스크도 막 터지고. 그렇죠. 또 아직 우크라이나 전쟁도 안 끝났고. 네. 그다음에 또 어떤 분들은 이제 경기 침체는 언젠가는 무조건 온다. 또 막 그렇게 얘기하시는 분들도 있는데. 이제 그걸 전체적으로 보면 일단 이스라엘 중동 얘기를 먼저 하면 지금 전쟁이 팍 벌어졌잖아요. 네. 그러면 보통 우크라이나 전쟁도 났고 이런 전쟁은 보통 지정학 리스크라고 하는데 이제 지정학 리스크가 나왔을 때 크게 한 두 가지 사례를 보면 2003년 미국이 이라크 침공을 했어요. 2003년. 그때 이라크 침공한다 한 데가 그 전에 하락을 했어요. 네. 그러다가 제 기억에는 2003년 3월인가 침공을 딱 했어요. 그때부터 2000년 대세 상승이 시작이 돼요. 그래요? 아이러니하게. 그렇구나. 근데 그때는 어떻게 됐냐 하면 어느 누구도
이라크하고 미국하고 교전이 벌어질 거라고 생각을 안 해요. 네. 미국이 계속 공습을 하고 그냥 무혈 입성을 할 정도 힘의 균형이 미국 쪽에 확 가 있었으니까요. 그리고 이번에 우크라이나 러시아 전쟁이 났을 때 발생이 됐을 때 주가는 한번 확 떨어졌다가 반등이 나오기 시작을 해요. 반등 나왔죠. 반등이 나오고 시작을 하다가 흘러내린 이유가 교전이 되리라고 누구도 예상을 못했는 거예요. 그래서 지정학 리스크는 얼마나 힘의 균형이 되느냐. 팽팽하면 길어져요. 근데 힘의 균형이 확 기울어지면 의외로 호재로도 바뀔 수 있는데 그러면 그런 관점에서 이번에 이스라엘하고 팔레스타인 전쟁을 보면 팔레스타인 자체만으로 교전을 한다 생각은 못 하잖아요. 그래서 거기에 대해서는 뭐 빨리 끝날 거라고 보는데 걱정을 하는 건 사실 중동 국가의 참여잖아요. 뭐 특히 이란이 참여를 한다든가 그렇죠. 이런 참여인데 제가 봤을 때는 참여는 안 할 걸로 봐요. 지금 중동 국가들도 옛날하고 다르게 뭐 끈적한 유대 관계보다 각자 나라가 살아남으려고 그게 가장 대표적인 게 중동의 가장 안숙이 사우디아라비아하고 이란이잖아요. 네. 이들이 원래 8월에 중국 베이징에서 화해를 했잖아요. 이런 게 일어나리라고 생각을 못 하는데 이건 서로 나라 이해가 맞는 거죠. 네. 빈살만이라든가 이란이 또 뭐 핵 제재에서 벗어나려고. 네. 그래서 각자가 여기에 만약에 사우디가 중동 참여한다. 빈살만 정책 다 박살나요. 그게 안 되고 또 이란이 참여한다. 제재 물거품이 되는 거죠. 그러니까 쉽사리 중동 국가가 지금 환경상 참여하기는 어렵고요. 뭐 헤즈볼라나 자체적으로 좀 있을 수 있는데 그건 큰 영향이 안 되니까. 그래서 이런 것들은 전쟁 어떤 눌림보다 또 테마들 많이 관심이 가지잖아요. 이렇게 되면. 그래서 전쟁이나 이런 테마들이 움직일 때 항상 생각을 해야 될 게 다음 더 큰 호재라기보다는 더 큰 이슈가 뭐가 있느냐. 지금 보면 남아있는 이슈가 이스라엘이 지상군 투입이잖아요. 네. 이 이슈가 반영이 되면 지금 반영이 되고 있는데 그 다음 더 큰 호재가 없으면 깔아앉아요. 그러고 테마들은 먼저 깔아앉아요. 그러니까 큰 이슈가 하나 남았을 때는 미리 빠져요. 네. 그러니까 이슈가 계속 있냐 없냐를 살펴야 돼요. 근데 제가 봤을 때는 참여 안 하면 이슈가 없으니까 테마들 접근은 지금은 조심해야 될 시기다. 이런 것까지 설명을 드리고 그래서 전쟁 리스크에 대해서는 뭐 크게 걱정 안 하고 또 의외로 전쟁도 어느 날 일어났지만 내년에 어느 날 휴전이 될 수도 있잖아요. 그렇죠. 그렇게 되면 이건 또 폭등을 밀어 올리는 영향이 되니까요. 그래서 그렇군요. 전쟁에 대한 리스크는 없어요. 우크라이나 전쟁이 길어진다고 해서 주가에 영향을 미치는 건 아니니까 더 이상 영향을 다 줬지만 종료되면 붐이 일어나는 거니까. 네. 그건 또 환랑을 이끄는 또 하나의 모멘텀이 될 수 있고. 예, 그래서 지금 의외로 지정학 리스크가 악재보다는 호재로 갈 확률이 높아 보입니다. 그렇군요. 그러면요, 대표님, 그 지금과 같은 시기에서는 주식하고 현금 비중 어느 정도 가져가면 좋아요? 사실 개인들은 다 주식 차 있잖아요. 네, 차 있어요. 차 있죠. 그래서 지금 위치에서 현금화 하시리라고는 조금 하지 말고. 예, 차라리 견디시는 게 좋다. 지금은 빠질 만큼 다 빠졌고 사실 내년을 본다면 제가 보는 뷰는 앞에 설명을 드렸지만 좋은 뷰로 보고 있으니까 견디시고 현금이 있으신 분들은 네. 이제 좋은 종목 그러니까 코스피 뭐 주도주 우리가 흔히 말하는 주도주 천천히 분할 매수에 들어가시라 이렇게 설명을 드릴게요. 그러면 대대상승이 나오면 네. 좀 주도주로 어떤 업종을 좀 보세요? 그래서 주도주라는 게 사실은 네. 강하게 상승을 해서 시장을 주도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이제 예상을 뭐 경기가 좋고 건설이 좋고 막 이래 해서 예상하는 것보다는 시장이 주도주가 어떤다 일단 얘기해 주는 걸 살펴볼 필요는 있잖아요. 네. 그러면 우리 코스피 지수가 작년 9월 30일 저점을 찍고 지금 한 1년 1개월 이상 그 저점보다 위에 있어요. 네. 그러면 이 기간 동안 누가 시장을 주도를 했는지 일단 그걸 먼저 볼 필요가 있잖아요. 네. 그래서 그걸 짧게 준비를 했는데 지금 보면 요게 27일 기준으로 보면
9월 30일 대비 코스피 지수는 7.89% 상승을 했어요. 아, 그래도 오르긴 올랐군요. 예. 아직도 네. 올랐는데 이게 깨지면 이제 어. 뭐 기술적으로 또 시간이 더 필요할 수 있고요. 어. 근데 올라 있고요. 네. 또 깨지더라도 다음 반등을 하면 진짜 큰 상바닥이 잡히는 게 될 수도 있고요. 다음 내년에 올라가게 되면 네. 역사적인 상바닥이 될 수도 있고. 그래서 일단은 7.87% 올라 있어요. 근데 지금 보면 제가 대표적인 섹터들 했는데 일단 2차 전지 소재주. 아, 네. 요거는 지금 코스피 1위부터 20위 사이 종목들. 그 중에 우리가 이제 대형주 주도주를 찾는 거니까 네. 보면 포스코 홀딩스가 100% 상승해 있어요. 와. 그때 대비. 그러니까 9월 30일 저점 대비 100% 상승이고 포스코 퓨처엠이 69%. 야, 이렇게 많이 빠졌는데도 진짜 어마어마하게 올랐네요. 그렇죠. 그러니까 좀 많이 달린 측면은 있어요. 네. 그다음 반도체예요. 아. SK 하이닉스가 48%. 야. 그다음 삼성전자가 30%. 음. 그다음 보합권이 자동차예요. 음. 기아가 11%, 현대차가 1%. 그 밑에 이제 나머지는 파란색으로 제가 표시를 했는데 요거는 지수는 올랐는데 빠졌어요. 이걸 우리가 보통 소외주라고 부르죠. 아. 그래서 이런 소외주는 장세가 바뀐다고 해서 잘 안 올라요. 아, 그래요? 네. 근데 소외주에 일단 2차 전지 셀업체를 제외하면 바이오하고 콘텐츠잖아요. 대표적으로. 그러면 우리가 되돌아서 생각해 보면 바이오하고 콘텐츠는 언제 주도주냐. 2020년 위기가 오고 아, 금리가 그러네요. 제로가 오고 이때 K바이오 열풍 불고 맞네요. 카카오 국민주 되고 크게 상승을 했어요. 그래서 앞단에 제로금리 어떤 정책이 바뀌었을 때 크게 상승했던 애는 금리 정책이 바뀌면 안 움직여요. 만약에 이번에 제가 대세 상승이 온다 했는데 금리가 높을 때 크게 갔던 애들이 위기가 오고 금리 떨어졌을 때 미련을 두면 안 돼요. 네. 또 금리 낮은 애들이 움직이니까. 그래서 바이오하고 콘텐츠는 뭐 가장 대표적인 성장주잖아요. 네. 성장주는 뭐 아시겠지만 금리가 오르면 할인율이 적용을 받죠. 또 할인율 그러면 또 어려워하시니까 조금 쉽게 설명드리면 위기가 왔어. 금리가 제로일 때. 그때 이제 성장주는 미래 한 10년 뒤에 좋아질 걸 가져온다 보면 10년 뒤에 100억을 벌어요. 그러면 금리가 제로일 때 현재 100억이 10년 뒤에 100억이 되죠. 안전자산이 네. 제로라고 보면. 네. 그러면 지금 미국이 5% 넘어가는데 5%를 가정을 하면 현재 100억이 10년 뒤에 보면 160억이 돼요. 네. 그러면 거꾸로 얘기를 하면 160억 벌 걸 100억 번다고 가정하면 현재 주가에서 하락을 해야 되죠. 그렇죠. 그러니까 금리가 높을 때 성장주는 기본적인 할인율이 있으니까 어려워요. 그러니까 미리 들어갈 필요 없이 위기 터지고 들어간다 생각을 하면 돼요. 성장주는. 네. 그러고 뭐 앞으로 돌아가면 이제 시장에서 얘기하는 게 결국은 2차 전지 소재, 반도체, 자동차는 아직 자동차는 또 설명을 드릴게요. 그래서 제가 보는 거는 어쨌든 이 두 섹터. 2차 전지와 반도체. 그렇지. 지금 시장에서는 얘네들이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아, 그렇군요. 네. 그럼 2차 전지 중에서도 셀도 아니고 뭐 소재나 저런 쪽을 봐야 되는 거네요. 예, 세론 지금 보면 오히려 하락에 있잖아요. 그러니까요. 예. 아, 그렇군요. 그러면은 2차 전지 한번 좀 질문을 예. 좀 한번 드려보겠습니다. 2차 전지가 그 또 대세 상승의 주도주가 될 수 있다라고 얘기하시니까 많은 국민분들께서 좀 미안을 또 가지실 것 같아요. 지금 좀 괴로워하시는 분들이 많은 것 맞죠. 같아서. 그래서 지금 현재 상황으로 보면은 그 깊은 하락세를 기록하고 있는데 2차 전지 그럼 조금만 더 앞으로 전망을 좀 어떻게 보시는지 구체적으로 좀 여쭤봐도 될까요? 네. 일단 먼저 2차 전지 현 상황을 한번 설명드리면 현 상황은 진짜 악재라는 악재는 다 쏟아져가 더 이상 악재 나올 게 있나 싶을 정도로 악재가 쏟아져 있는 상황이에요. 네. 뭐 가장 첫 번째 보면 제일 윗단에 있는 전기차. 지금 우리나라가 미국 어쨌든 북미 시장이 주력이 될 거고 주력을 하는데 GM이나 포드가 사실은 성장세가 둔화될 걸로 보고 좀 축소를 했잖아요. 직격탄을 맞았고요. 그래서 맨 윗단. 그리고 둔화된다 하면 전기차에서 기본적으로 어떻게 일어나냐 하면 가격 경쟁을 해야 돼요. 가격 경쟁을 막 해야지 살아남으니까 걔네들이. 네. 그러니까
테슬라 이번에 3분기 실적 발표를 했는데 영업이익률이 7%밖에 안 돼요. 아, 그러니까요. 그렇게 되면 걔네들 가격 경쟁하려고 전기차 딱 봤더니 가장 비싼 게 배터리예요. 배터리에 너가 넣으라고 압력을 들어올 수밖에 없고요. 배터리 입장에서 딱 봤더니 양극재하고 소재예요. 너희들 가격 늘어라 압박이 들어올 수밖에 없어요. 일단 이게 둔화가 되기 시작을 했으니까. 그 영향이 일단 한번 충격을 왔고, 그리고 실질적으로 지금 양극재 가격이 하락을 해요. 이게 올해 3분기 처음 하락을 해요. 그래서 하락했던 걸 잠깐 보게 되면 지금 보시면 양극재 요거는 뭐 LG화학 쪽에서 제공된 건데 보면 살짝 하락한 건 아니죠. 15% 정도 단가가 확 밀렸고 여기서 조금 더 밀렸어요 지금. 대신 또 수출을 보면 늘었어요 수출이. 네. 그래서 어쨌든 자동차는 늘어나니까 사실 성장이 준다는 게 자동차 대수가 주는 건 아니죠. 100대씩 늘어나던 게 60대 70대 늘어나니까 파이는 커지고 있어요. 네. 그러니까 수출은 늘어났는데 양극재가 뭐 압박하고 여러 요인에 따라서 하락을 한 거죠. 그래서 여기에다가 양극재 만드는데 가장 대표적인 게 리튬. 리튬 가격 지금 하락을 하죠. 맞아요. 그러니까 이건 리튬 가격이 하락을 하면 재고 손실이 나잖아요, 사실. 리튬이 조금 비쌀 때 사와가 만들고 봤더니 리튬 가격이 하락하면 그만큼 손해니까. 그렇죠. 그래서 리튬 가격까지 하락을 해요. 어우, 다 악재가 그냥. 네. 다 악재예요. 네. 근데 내년에 뭐 호재인 상수는 하나 있잖아요. 내년에. 예, 상수는 하나 있어요. 호재인 상수. 무조건 이건 되는 거. 그건 공장을 지어놨으니까 이제 출하가 많아집니다. 아, 네. 그러니까 일단 공장이 하나 확 짓고 이럴 때마다 주가는 반영을 하게 돼 있어요. 아, 네. 그래서 일단 이 호재가 있고 지금은 최대 악재고 여기에서 또 지금은 악재가 아닌데 또 불안한 요인이 트럼프. 트럼프가 맞아요. 바이든보다 많이 나오더라고요. 네, 그래서 트럼프가 그 얘기를 했잖아요. 자기는 뭐 IRA 법안 폐지하겠다. 이런 얘기를 했는 게 사실 이성적으로 하면 폐지를 못해요. 뭐 트럼프도 가장 뭐 아메리카 우선주의니까 사실. 맞아요. 그러니까 자기 나라 유리하는 게 폐기하지는 않는데 트럼프가 얘기하니까 제가 어떻게 될지 모르니까 맞아요. 시장이 불안한 거잖아요. 근데 뭐 요 얘기는 그냥 제 내피셜로 보면 원래 중간 선거를 했잖아요. 미국 중간 선거 때 보면 지금 민주당이 사실 좀 약했는데 이 IRA 법안 발표하면서 작년에 상원을 수성을 했어요. 이걸 모르지는 않을 거예요. 그러니까 선거 국면으로 가면 캠페인에 더 강하게 좋은 우리 쪽으로 보면 이런 미국 우선주의 이런 것들이 더 강하게 가고 중국을 더 때릴 수 있어요. 그러면 트럼프 쪽에서도 따라갈 수 있어요. 네. 그래서 이런 것들이 캠페인에서 나오면 더 뭐 지원하겠다. 이렇게 하면 의외로 트럼프 불안했던 게 호재로 바뀔 수 있고요. 네. 그리고 제가 지금은 둔화가 되고 있잖아요. 근데 경기가 좋아지면 사실 전기차가 좀 비싸요. 일반 내연기관보다는 조금 비싸잖아요. 비싸죠. 그러니까 이제 지원도 해주고 살았는데 경기가 둔화되고 불안 요소가 있을 때는 사실 조금이라도 아끼려고 하잖아요. 근데 앞에 봤지만 유동성이 나오고 미국이 경기 좋아지면 지금 예상했는 거하고 다르게 증가가 할 수 있죠. 그렇죠. 근데 이게 보통 증가가 될 때 가장 뭐 산업적으로 바뀌었을 때가 스마트폰이잖아요. 스마트폰 여러분들이 생각해 보면 스마트폰 나오기 전에 1위가 노키아 피처폰. 네. 인터넷 안 되는 1위가 노키아랐어요. 노키아가 진짜 시장 점유율인데 노키아가 보통 핸드폰 하나 사면 2년 쓰는데 스마트폰이 빨리 안 될 거다. 자기 따져보면 오래 걸릴 거다 했는데 어느 순간 확 바뀌었어요. 바뀔 때는 정말 빨리 바뀌어요. 이제 나도 스마트폰 쓰고 응달님도 스마트폰 쓴다. 옆에 사람은 맞네요. 뒤떨어지는 거예요. 그리고 전기차도 사실 지금은 좀 늦더라도 35년간에 바뀐다 어느 순간 되면 확 올라가요. 그렇게 되면 지금 주도주가 움직일 수가 있죠. 네.
그래서 뭐 모든 악재가 나왔으니까 사실 여기서 더 빠지기보다는 움직일 수가 있는데 여기서 이제 어차피 가격 경쟁이 나오고 이러니까 사실 주가 빠진 거 실적 영향도 크니까 실적을 한번 볼게요. 네. 에코프로 BM. 예. 네. 요거는 에코프로 BM 이제 3분기 실적을 제가 옆에 크게 요거 잠정 실적 나온 걸 적어 놨는 거고요. 그리고 영업이익률을 적어 놨어요. 보면 2002년 3분기 영업이익이 1,415억이에요. 근데 올해 3분기 459억이에요. 어휴, 네. 많이 빠졌죠. 네. 참고로 지금 보면 에코프로 BM 영업이익이 2021년 3분기 406억이에요. 그러면 거꾸로 생각하면 406억에서 1,415억으로 확 늘어났으니까 사실 주가가 불을 뿜고 붓는데 이번에 확 줄었죠. 줄은 이유는 지금 작년 3분기 때 영업이익률을 보면 9.05% 9%예요. 네. 근데 지금 영업이익이 2.5%예요. 와, 그게 이제 제가 앞에서 가격 경쟁에 따라 그래서 이제 영업이익률은 사실 자동차가 증가하면 일단 마진 경쟁에서 지금 테슬라가 한 7%밖에 안 되잖아요. 여기서 더 하기는 쉽지 않아요. 네. 그래서 걔네들도 아니까 영업이익률이 여기서 더 내려가긴 어려워. 테슬라가 한 17% 이렇게 있다가 늘어오는 건 가능했지만 많이 눌린 데서 더 늘어가긴 힘드니까 뭐 거의 뭐 마지막 단계까지 왔다. 영업이익률 그렇구나. 보여지고요. 그다음 매출액은 지금 뭐 자동차가 결국은 늘어나고 있으니까 좀 둔화가 되고 있지만 결국은 커질 수밖에 없고요. 네. 공장이 지어지니까. 그러면 내년 3분기는 뭐 암만 못해도 지금보다는 좋아지죠. 네. 근데 새로운 공장이 지어지고 그리고 경기가 좋아지고 자동차 전기차로 전환이 좀 빠르다 이러면 확 강하게 갈 수 있죠. 근데 이제 불안한 게 뭐가 불안하냐고 하면 양극재 가격이 계속 하락하면 주가가 어떻게 되냐. 네. 여기에 대해서 또 불안하잖아요. 네. 그러면 사실 주식은 비슷한 케이스를 보고 또 우리가 생각을 해야 되니까 사실 가장 비슷한 케이스를 제가 보기에는 태양광, 폴리실리콘 처음 나오고 또 이게 뭐 태양광이 퍼지고 이럴 때 그때 폴리실리콘 중국이 들어오면서 가격 하락하고 했을 때 요때 네. 뭐 그때 폴리실리콘 대장인 동양제철화학 지금은 차트로는 OCI 홀딩스. OCI. 네. 네. 남자들의 주식이라고. 네. 맞습니다. 그래서 OCI 홀딩스 주가하고 폴리실리콘 가격하고 비교해서 한번 보도록 할게요. 네. 자, 지금 보시는 게 폴리실리콘 가격입니다. 지금 맨 가에 2006년부터 보면 킬로그램당 2008년도에 250달러 갔어요. 킬로그램. 지금은 한 10몇 달러니까. 와. 2008년도에 피크를 찍어요. 네. 찍고 그다음 중국 애들이 이제 만들기 시작하면 중국이 들어오면 사실 모든 게 가격 경쟁이 안 안 되니까 모든 게 가격이 장난 아니잖아요. 네. 확 떨어졌잖아요. 그리고 어느 정도 또 뭐 중국이라고 해봐야 공장을 계속 지을 수는 없으니까 또 기간 동안 또 횡보를 해요. 그러면 주가적인 측면에서 보면 주가가 우리가 예상을 해보잖아요. 2008년도에 최고점을 형성을 하고 폴리실리콘 가격 떨어지면서 한번 하락을 하고 횡보했다가 또 하락을 하고 보통 이렇게 예상이 되잖아요. 네. 요때 OCI 홀딩스 주가를 한번 보도록 할게요. 주가입니다. 주가 보면 2008년도에 한번 확 상승을 했다가 훅 조정을 받고 한 1년간 옆으로 횡보를 해요. 네. 횡보했다가 폴리실리콘 가격은 떨어지고 횡보를 하는데 슈팅이 또 나와요. 그래요? 이때 공장에서 이제 매출이 늘어나는 부분. 네. 그러니까 일단 제가 앞에 상수가 어쨌든 2차 전지 소재주들은 공장을 계속 지을 거니까 매출이 늘어나는 그렇죠. 거네요. 그러면 저런 형태 가능하고 여기서 이제 경제가 좋아지고 전기차가 빨라지면 좀 더 움직일 수가 있죠. 그래서 일단은 한 파동 나오고 좀 횡보해 갈 수 있어요. 뭐 제가 바뀔 수 있다는 게 이게 하루아침에 바뀔 수 있는 건 아니니까. 그리고 또 주식 기술적으로 보면 앞에 매물들이 있으니까 네. 일단 횡보를 하면서 좀 줄이는 측면도 있고요. 그러면
현재 에코프로 BM 주가입니다. 월봉. 앞에 보여드렸던 것도 월봉이고요. 네. 그러면 현재 파동이 나오고 강하게 밀리면 20개월 이평선 부근에서 횡보를 해갈 확률이 높습니다. 네. 횡보를 해가다가 이제 뭐 기업 실적이 발표될 때 영업이익률이라든가 경과하며 올라갔다가 또 뭐 둔화라든가 악재가 나오면 밀렸다가 횡보를 하다가 어느 순간 이제 매출이 좀 확 증가하는 시점이 나올 거예요. 공장 돌아갈 네. 때. 그러면 그때 또 주가가 올라가는 거죠. 아. 여기에 이제 더 좋은 것들은 전기차 전환이 빨라진다 이러면 확 또 한번 치고 가는 거죠. 그래서 2차 전지 지금 소재주 가지신 분들은 조금 인내가 필요한 시간이다. 그래서 모든 악재가 지금 뭐 소나기가 막 쏟아지니까 사실 기다리면 옷은 말라요. 마르고 또 기회가 오니까 지금은 조금 인내를 가지고 20개월 이평선에서 혹 빠졌다 싶을 때 천천히 분할. 그러니까 뭐 오늘 사고 내일 사는 것보다는 뭐 조금 사고 한 2달 뒤에 조금 산다든가 해놓으면 그래서 앞쪽에 보면 한 뭐 1년인데 지금 전기차가 지금은 둔하지만 또 이게 늘 그렇더라 리포트가 또 어느 순간 또 좋아진다 그러면 또 훅 움직이니까 네. 지금으로서는 기다리시면 움직일 수 있고 제가 보는 시각이니까 또 이런 예상 외에 워낙 또 핫한 업종이니까 리포트에 따라 또 어느 날 봤더니 리튬 가격이 바닥을 잡고 또 올라갈 수도 있고. 유동성이 나오면 원자재도 건드니까요. 네. 그런 예, 그 혹시 대표님 그 OCI 주식이 한번 물량이 터지면서 가격은 인하됐지만 터지면서 올라갔다가 그다음에 많이 빠지잖아요. 좀 더 중장기적으로 봤을 때 2차 전지의 미래도 그렇게 될 거라고 보세요. 혹시? 이제 그거는 요걸 하나 설명을 드릴게요. 네. 우리가 가장 관점 있게 봐야 될 게 제가 여기 글자를 보게 되면 네. OCI가 2011년 10월 달에 4공장 착공이 들어가요. 네. 착공이 들어가는데 2012월 5월에 보류를 해요. 아. 이 얘기는 무슨 얘기냐 하면 나 중국한테 졌다. 그러니까 소재 산업도 어떻게 될지 모르는데 우리가 가장 조심해야 될 게 지금은 막 공장을 짓잖아요. 네. 얘네들이 짓다가 한 3년 전 뒤에 나 더 이상 안 짓는다. 뭐 투자 줄인다. 이렇게 나오면 그때는 소재 산업을 건들면 안 돼요. 그렇군요. 그래서 이게 이제 앞에서 나왔던 거니까 이렇게 되려면 이제 이때하고 틀린 게 사실 이때도 미국 태양광이 중국 들어오지 마 했으면 틀려졌을 거예요. 지금은 또 IRA가 있는 거고. 예, 지금은 일단 큰 시장 하나가 우리가 확보를 하고 있잖아요. 네. 너가 중국 들어오지 마. 한 시장 확보를 하고 있고. 그렇구나. 사실 중국은 중국이 또 들고 있는 측면이 있고 남아 있는 게 유럽인데 유럽에 좀 밀려요 우리가. 포지션은 우리가 50%가 아직 앞서고 있지만 중국이 한 1년 전에 한 17%에서 한 40%까지 올라왔어요. 빨리 올라오네. 예. 근데 보면 유럽 쪽에서도 사실 중국 경제하려는 측면들이 있으니까요. 뭔가가 또 나와주면 틀려지니까. 그래서 이때하고는 좀 일단 기본 시장 하나가 확보됐다. 그러니까 차이점은 있고 그래도 뭐 보시다가 투자를 보류하겠다. 그건 일단 어딘가에 누구한테 졌다는 거니까. 그렇지만 그 전에 이제 한 번의 이런 상승은 살아있다. 살아있다. 2차 전지와 태양광이 다른 거네요. 네, 태양광하고 가장 큰 차이점은 일단 시장 하나가 있고 저 당시도 미국이 해줬으면 어떻게 됐을지 모르죠. 그렇군요. 예. 네, 2차 전지가 너무 명확하게 잘 이해가 되었고 이 방송을 들으시는 분들이 되게 희망을 많이 가셨을 것 같습니다. 그 과거 OCI 사례까지 이렇게 들어주시면서 구체적으로 분석을 해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예. 먼저 반도체 경기 설명을 한번 드릴게요. 네. 일단 반도체는 뭐 여러분들이 아시겠지만 삼성전자, SK 하이닉스, 그렇죠. 미국의 마이크론, 3사가 한 20년간 딱 잡고 있어요. 그래서 뭐 얘네들이 95%를 점유하고 있어요. 전 세계. 그러니까 반도체 가격 사이클은 20년간 아주 리뉴얼했어요. 2년 상승, 2년 하락. 2년 상승, 2년 하락. 아주 리뉴얼하게 움직여요. 지금도 보니까 반도체 가격이 너무 빠지니까 얘네들이 감산하니까 올라가기 뭐 아직 올라간 건 아니지만 이번 4분기 때 올라갈 거라고 보고요. 그러면 이게 한 2년 간다는 거예요. 근데 이게 흥미로운 게 하락하기 시작을 했던 게 2021년 8월이에요.
2021년 8월 달 이제 가격 고점을 하고 하락하기 시작을 했어요. 그러면 2년 사이클이면 원래 8월부터 돌았어야 되죠. 그러네요. 근데 삼성전자가 이번에 감산을 늦게 뛰어들었어요. 가장 캐파가 큰 삼성전자가 사실 작년부터 벌써 마이크론하고 SK하이닉스는 감산 들어갔는데 삼성전자는 시장 더 늘리겠다고 올해 초에 들어갔으니까 작년에 같이 들어갔으면 8월에 딱 맞았을 거예요. 네. 근데 그래서 이런 사이클을 보고 보면 가장 이 사이클에 대해서 잘 이용한 게 모건 스탠리예요. 작년 8월 달에 2021년 8월 달 여러분들이 기억할지 모르겠지만 모건 스탠리가 반도체 겨울이 온다. 윈터 이즈 커밍. 예, 맞습니다. 그게 그 8월 달이에요. 그렇군요. 딱 반도체 사이클에 따라가 딱 낸 거예요. 그러니까 확 무너졌는 거죠. 네. 그게 자연스러운 현상이죠. 그러다가 모건 스탠리가 작년 10월이죠. 이제 반도체 빙하기가 끝난다고 또 리포트를 내면서 이제 마이크론 SK 감산 들어가니까 원래 6월부터 간다고 좀 땡겨서 리포트를 냈어요. 네. 근데 삼성전자 참여 안 하면서 밀려버렸죠. 그처럼 반도체 사이클은 지금까지 아주 리뉴얼하니까 사실 이제 여러분들이 어느 순간 뭐 유술하다고 보다 보면 11월이나 뭐 반도체 가격이 상승했다. 그러면 2년 뒤에 달력 11월에 동그라미 딱 치고 반도체는 이때는 조심해야 된다. 가지고 일단 봐야 돼요. 네. 그래서 사이클적으로 보면 가장 반도체 가격이 낮은 데서 반등하는 그 지점에 와 있다. 네. 그렇군요. 그러면 또 업황적으로 보면 2년간은 올라간다. 와, 그렇군요. 그러니까 딱 좋은 위치죠, 지금이. 그럼 삼성전자 주가가 그렇게 좋지가 않잖아요. 한번 또 7만 원 넘었다 다시 또 6만 원까지 빠지고. 그렇죠. 그러면 그걸 이렇게 우리가 이제 주가적인 측면에서 한번 바라보는 거예요. 삼성전자가 분기 매출 잘 나올 때 10조잖아요. 10조. 네, 10조. 그러다가 이번에 2조. 2조 4천억. 네. 그러면 10조일 때 10만 원이면 주가가 2만 4천 원 돼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주가 입장에서 보면 잘 나온 건 아니지요. 네. 근데 이제 뭐가 하면 반도체 사이클은 좋아질 걸 아니까 주가가 안 빠지고 버티고 있는 거고 이제 좋아질 걸 하니까 선반영하면서 움직이는데 가장 중요한 건 이거예요. 그러면 삼성전자가 다시 좋아지고 SK하이닉스가 다시 좋아져서 예전처럼 10조가 나온다. 그러면 전고점 돌파 못하는 거잖아요. 아무리 좋을 때도 돌파를 못했으니까. 네. 그러면 우리가 이제 보는 거는 2년 뒤 반도체 사이클이 정점이 왔을 때 지난 매출 영업이익보다 더 좋아질 거라고 나오면 이제 랠리가 나오는 거예요. 맞네요. 주가가. 네. 그러면 좋아질 게 뭐가 있냐. 이제 여기를 봐야 되는 거죠. 네. 우리가. 업황이 좋아지게 되면 주가는 일정 부분 하락도 받치고 점진적인 상승이 나올 수 있으니까 일단 뭐 기본적으로 매년 영업이익이 회복되면 손실 날 일은 없고 네. 그다음 주가는 선방년하니까 이제 2년 뒤에 어떻게 될까 이제 요 전망을 해야죠. 네. 요 전망 중에 먼저 삼성전자 쪽으로 본다면 네. 일단 뭐 반도체 자체 캐파는 그대로인데 더 넘어가려면 새로운 영역에서 힘을 발휘해야 되잖아요. 그게 파운드리로 보고 있습니다. 파운드리. 예. 삼성 파운드리. 그래서 사실 파운드리에서 강한 효과를 못 내면 전고점 돌파하기가 쉽지 않아요. 그렇군요. 기본적으로 그때 영업이익 10조 잘 나올 때 고점 주가가 이번에도 그 정도 형성이 되는데 기업은 성장을 해야지 그렇죠. 주가가 계속 우상향을 하니까요. 네. 그러면 더 좋아질 건 일단 기본적으로 우리가 더 좋아질 건 상수는 하나 있어요. 반도체 수요가 늘어난다. 그러니까 직전 고점보다 확 좋아지는 건 아니지만 기본적으로 매년 직전 고점은 넘어간다. 네. 그러니까 그건 반도체가 가만히 있어도 수요가 있으니까. 근데 우리가 원하는 건 주도주로 가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가만히 있어서 직전 고점 조금 넘어가는 것보다는 주도주로 넘어갈 때는 역시 새로운 시장에서 확 성장을 해야 되는데 삼성전자는 뭐 반도체 비메모리 파운드리밖에 없잖아요, 사실은. 그래서 파운드리에서 얼마나 성장을 하느냐 이걸 이제 살펴보면서 가야 되죠. 네. 그래서 참고적으로 보면 삼성전자가 2분기 파운드리 시장에서 지금 한 2% 정도 늘어났어요. 근데 전체적으로 보면 조금 아쉬워요. 이거 잠깐 볼게요. 네.
지금 보면 2분기입니다. 아직 3분기는 안 나왔고 2분기 보게 되면 TSMC가 1분기 때 60%에서 56%로 줄었어요. 마켓 시어가 줄었네요. 줄었어요. 요거는 아이폰 문제도 있고 또 뭐 다양한 문제가 있어 줄었잖아요. 근데 삼성전자를 보면 9.9%에서 11.7% 늘었어요. 늘었죠. 근데 이제 제가 아쉬운 건 삼성전자가 명확한 2위잖아요. 네. 4%를 땡겨왔으면 주가가 확 갔을 거예요. 4%. TMC 줄였던 걸 TMC가 장악하려면 다른 애들 너는 가만히 있어. 내가 나갈게. 그렇구나. 반밖에 못 갖고 왔네요. 네, 그러니까. 지금 보면 2등인데 반밖에 못 따라왔으니까 1등 쪽에서는 조금 조금 올라왔네 이래 되니까. 그렇구나. 그래서 제가 얼마나 확 선장을 하냐가 삼성전자 주가에 큰 영향을 미칠 거라고 보고요. 저 부분을 3분기 때 얼마나 성장하냐 보고 그게 아니더라도 기본적으로 반도체 수요가 있고 기업이 나오면 상승은 해간다. 근데 본격적인 상승은 저기 있어. 이제 저기가 키 포인트가 되는 거죠. 삼성전자 같은 경우는. 그렇군요. 그 대표님 파운드리 말고요. 예. 요즘에 또 뭐 많이 얘기 나오는데 HBM 차세대 반도체 예. 얘기 나오는데 그쪽은 안 되나요? 인공지능 시대를 맞이해서? 그쪽이 일단 제가 말했던 기본적으로 간다 매출이. 기본적으로 가는데 사실 그쪽이 지금 삼성전자의 쓰랑쓸레가 많아요. 그래요. 뭐가 하면 지난 9월 1일 날 엔비디아에 삼성전자 납품한다 그러면서 한번 확 올라갔어요. 그리고 흘러내렸잖아요. 네, 맞아요. 그게 이제 시장에서는 이게 양산 못 들어갔다. 양상 못 들어갔다 이런 시각이 있어요. 아직. 그러다가 이번에 실적 컨퍼런스콜에 삼성전자 반도체 사업장님이 나와가 양산한다 얘기를 했는데도 시장에서는 정말 저거 뻥카 아니야. 뻥카 이런 얘기. 브리핑 아니야. 약간 의심의 눈치로 보고 있어요. 네. 그래서 삼성전자가 사실 양산이 명확했으면 어느 정도. 그러니까 SK 하이닉스보다 주가 측면에서 약한 측면이 있고요. 네. 그래서 물론 저쪽에서 기본적으로 따라가야 되는데 지금 삼성전자, SK 하이닉스, 마이크론 있으면 1등이 SK 하이닉스고 HBM에서 그다음 삼성전자고 우리가 거의 90%고 마이크론이 한 10%예요. 네. 그러니까 전체적으로 보면 우리나라한테는 좋고 삼성전자가 따라가냐 못 따라가냐. 근데 지금 생각해 보면 정말 반도체 시장에서도 우리가 경험하지 못한 세상이에요. 네. 그건 뭐냐고 하면 지금까지 우리가 반도체 얘기하면 기술력은 삼성전자가 무조건 앞서갔어요. 그 밑에 SK 하이닉스하고 마이크론이 기술력 헥헥거리면서 따라왔는데 처음 SK 하이닉스가 올라간 거예요. 기술력으로. 네. 이제 삼성전자가 따라가는 거예요. 그 전까지 보면 삼성전자가 나 이거 개발했어. 나 이거 만들 거야. 나도 갈 거야. 이러는데 나 양산 들어갈 거야. 이런 식으로 나 다음에 이거 만들 수 있어. 그렇군요. 만들었다 해서 만들 수 있다로 바뀌었으니까 아무래도 주가 측면에서는 좀 부담감이 있죠. 그러니까 넘어야 될 산이 파운드리 하나 넘어야 되죠. 삼성전자에서. 그 다음 HBM도 따라가야 되죠. 네. 그러니까 아무래도 주가적인 탄력 면에 있어서는 확 못 가는 이유 이런 부분들이 걸려 있다. 그러니까 또 증권사 여러 군데서는 탑픽으로 SK 하이닉스를 꼽더라고요. 저도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러세요? 네. 지금 보면 SK 하이닉스가 이번에 3분기 D램 반도체 흑자 나왔죠. 그러니까 다음 반도체에서 새로운 시장은 역시 HBM이잖아요. 그러니까 매출액이 정점에 왔을 때 반도체 정점에 왔을 때 매출액이 가장 넣을 수 있는 건 이 새로운 HBM. 여기서 얼마나 성과를 내냐가 넘어갈 수 있는데 지금은 SK 하이닉스가 1위로 달리고 있고요. 네. 그리고 지금 HBM3E 이것도 지금 엔비디아에 독점 계약을 했고 내년 초에 컬 테스트 끝나고 양산이 들어가며 내년에 또 이건 또 호재로 작용을 하고 그래서 당장 적자보다는 반도체는 사이클을 타니까 지금 사이클상 가장 안 좋은 데 있지만 우리가 볼 건 사이클이 정점에 왔을 때 매출액이 지난 영업이보다 얼마나 커질 수 있냐를 보고 주가를 따라가야 되니까 네. 반도체 사이클은 20년간 증명이 된 거니까 네. 적자에 너무 포커스를 맞추면 적자 나는데 저 기업을 왜 사가 되는데 2년 뒤에는 명확하게 사이클이 좋아질 게 있으니까 이제 어디서 승부가 펼치느냐
결국은 HBM이니까 네. 거기서 뭐 사상 최초죠. 기술력으로 전 세계 1등으로 간다. 그건 플러스 알파를 해줘야지. 그런 측면에서 봤을 경우 SK 하이닉스의 저도 플러스 그는 쉽게 말하면 SK 하이닉스는 현찰을 들고 있잖아요. 네. 그런데 삼성전자는 어음이에요. 몇 개 한 두 강문을 넘어가야 되니까. 그렇군요. 그래서 저도 SK 하이닉스 쪽에 좀 더 플러스 알파를 주고 싶어요. 야, 이런 날이 오네요. 그렇구나. 네, 그럼 반도체도 이 정도로 정리가 하면 될 것 같고요. 그러면은 지금 이제 2차 전지랑 반도체를 크게 두 가지 대장 섹터로 예. 좀 언급을 해주셨는데, 그럼 이 외에도 좀 눈여겨보시는 섹터 또는 주식이 있으실까요? 일단 요번 3분기 때 실적 보면 음. 자동차 실적이 진짜 잘 나왔어요. 네. 그래서 자동차 쪽 얘기를 한번 드릴게요. 네. 그러면 일단 상승률을 한번 보면 영업이익이 막 작년보다 현대차 100% 넘어가고 이랬는데 그 자리잖아요. 그러니까 2022년 9월 30일 코스피 저점에서 코스피 지수가 7.87% 상승했는데 기아차는 11%, 현대차는 1%. 네. 그러니까 얘네들은 뭐 지수 정도에서 놀고 있다. 근데 실적은 잘 나온다. 네. 뭔가 아구가 안 맞잖아요. 안 맞아요. 근데 보면 이게 왜 이런 현상이 나오냐고 하면 지금 내연기관은 정말 잘 팔아요. 현대기아가. 뭐 탑3도 들어가고 막 잘 파는데 자동차 시장 미래는 전기차예요. 그렇죠. 그래서 주가의 영향은 이 전기차에서 얼마나 효과를 내냐가 주가를 결정을 지어요. 네. 그러니까 지금 보면 전기차에서 북미에서 메이저 중에는 유일하게 감소를 했어요. 그렇구나. 그 감소 요인은 다른 게 아니고 미국 애들은 보조금 받는데 우리 현대기아는 보조금을 못 받아요. 그래서 IRA 나오기 전까지는 2위까지 치고 올라갔는데 지금은 한 5위 정도 네. 밀려 내려왔는 거죠. 그리고 국내 시장에 8월 달에 보면 무슨 일이 있었냐 하면 테슬라가 중국 값싼 배터리를 붙이고 맞아요. 예, LFP 배터리를 붙이고 가격을 내놔서 현대기아차보다 더 팔았어요. 와, 지금 뭐 4천 몇 대씩 팔던데요. 더 팔았어요. 더 팔고. 그러면 전기차 시장에 봤을 때는 메리트가 옛날보다는 줄어들고 있다. 그러네요. 그래서 이쪽에서 일단 기본적으로 실적이 좋으면 방어는 돼요. 근데 이쪽에서 밀리고 있다는 것은 시장에서 좀 약하다. 근데 내년에 호재가 있잖아요. 내년에 정의선 회장님인가? 네, 얘기를 했지만 2025년에 공장 지을 걸 내년에 완공한다. 말해요. 그 얘기를 했잖아요. 그러면 내년 좀 주가는 먼저 움직이니까 한 6개월, 내년 중순쯤에는 영업이익이 좋고 이런 자동차에 관심을 가져도 되지 않을까. 결국은 이제 미국에서 공장 짓고 IRA 법안 받으면 네. 영업이익만큼 아니면 거기서 플러스 알파 더해가 상승을 할 수 있으니까. 그래서 지금은 전기차로 밀리고 있지만 관심이 가지신 분들은 한 내년 그때쯤에 관심을 가지면 나쁘지 않을 걸로 봐요. 그렇게 설명을 드리고 이제 2차 전지 셀업체. 네. 셀업체를 보게 되면 지금 보면 삼성 SDI가 많이 빠졌네요. 마이너스 17%예요. 네. 그러니까 마이너스 17%라는 게 코스피 지수 저점인 2022년 9월 30일 그때 삼성 SDI 주가에서 지금 마이너스 17% 빠졌어요. 진짜 소외주네요. 완전 소외주죠. 네. 그럼 이게 왜 소외주가 됐냐고 하면 일단 글로벌 캐파를 한번 보도록 할게요. 요거 보게 되면 요게 원래 1월에서 8월 사이에 이제 배터리 판매 실적인데 보면 1위가 요거 중국 제외입니다. 중국 제외. 사실 중국을 넣으면 중국 업체들이 너무 앞서서 사실 제외를 한다 이런 것들도 사실 조금 애매하지만 어쨌든 우리가 북미 시장 들고 있고 중국은 중국 시장 들고 있으니까 중국 제외하고 보면 1위가 LG 에너지 솔루션. 근데 중요한 점은 2022년 점유율하고 2023년 점유율이 똑같아요. 그러네요. 예. 2위가 캐털. 중국 업체잖아요. 네. 점유율 보면 20%에서 27%. 조금 확 엄청 올라와요. 늘었구나. 그러니까 네. 중국이 막 치고 올라와요. 네. 근데 삼성 SDI 보면 10.6%에서 8.9%로 줄어버렸어요. 오히려 빠졌어요. 그러니까 이게 주가가 움직일 수가 없어요.
SK온도 빠졌네요. 왜 그러니까 일단 그래도 SK온은 10% 위에 있잖아요. 그러네요. 삼성 SDI는 10% 밑으로 왔는데 이 10%가 왜 중요하냐면 글로벌 시장 10%를 점유해야지 규모의 경제를 같이 펼칠 수가 있어요. 근데 10% 밑으로 내려오면 과거 LG전자 휴대폰이 10% 위에서 버티다가 10% 밑으로 내려오면서 규모의 경제에 못 따라가면서 지금 없어졌잖아요. 그렇군요. 네. 남들 공장 짓고 할 때 같이 지어야 돼요. 네. 그래야 살아남고 단가에서 살아남는데 지금 보면 8.9%예요. 그러니까 시장에서는 불안한 거죠. 그러네요. 이 측면이 강하게 작용한 걸로 보여져요. 그리고 유럽 시장에서 사실 아직 57%지만 중국이 한 40%까지 올라간 저게 캐틀 7% 확 증가를 했지 글로벌에서. 근데 뭐 북미 시장이 아직 뭐 본격적인 성장이 안 나왔으니까 어쨌든 IRA 법안이 있고 북미 시장이 성장할 동안은 큰 문제는 없어요. 큰 문제는 없는데 뭐 북미 시장이 개방되거나 정말 트럼프가 이렇게 된다 그러면 난리 나겠네요. 난리 나요. 그때는 딴 거 필요 없어요. 팔아야 되네요. 이자전지 팔고 자동차 사야죠. 자동차는 수혜를 받을 거니까. 네. 지금 보조금 가장 영향을 받으니까. 네. 뭐 그래 되지는 않겠지만 그냥 생각을 하는 거고. 그런 측면에서 보면 지금 셀업체가 성장을 해주면 주가가 올라갈 건데 정체예요. 그리고 중국이 빠르게 치고 올라오니까 이제 이 얘기도 실적 컨퍼런스에서 LG 쪽에서 얘기한 얘기고요. 중국이 위험하다. 뭐 구체적인 얘기는 안 했지만 성장세가 뭐 위협하다. 그 얘기를 했으니까. 위협이 된다. 네. 그걸 이제 수치로 보여드린 거고. 그렇게 보니까 사실 셀업체 쪽은 뭐 굳이 건들 필요는 없고요. 그렇게 보면 결국은 가장 희망적인 게 반도체 쪽이 어쨌든 이제 2차 전지는 악재를 두드려 맞고 있고 반도체 쪽은 어쨌든 HBM에서 호재 쪽으로 올라가는 과정이 있다. 네. 그다음 자동차는 원래까지는 약하지만 미국 공장이 빨리 지어지면 지어질수록 그때부터는 좀 우리 시장을 받치는 쪽이 될 수 있다. 뭐 이렇게 설명을 드릴게요. 네, 대표님 감사합니다. 그러면 대표님 또 대표님께서 중소형주 공시분석 투자가 전공이시잖아요. 네. 그래서 코스닥 종목에 대해서 어떻게 투자하면 되는지 그 전공 분야와 엮어서 좀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러니까 코스닥 지수를 보면 여러분들이 어떻게 투자해야 될 게 좀 보일 겁니다. 코스닥 월봉 차트 20년을 보면 그대로 횡보해요. 네. 코스피 지수는 2020년도 500포인트에서 3000포인트가 우상향인데 네. 코스닥은 횡보예요. 20년 동안요? 네. 네. 그럼 코스닥 하지 말아야 되는 거 아니에요? 이제 하지 말라는 게 아니고 이 횡보가 어떤 의미를 가지는지 우리가 빨리 체크를 해야 되죠. 그 의미는 무슨 말이냐고 하면 약간 과거로 되돌아서 2020년 코로나 때 딱 갈게요. 네. 그때 우리가 진단기 만들고 K바이오하고 바이오주들이 코스닥 바이오주들이 급등을 했죠. 그리고 한 1년 뒤에 뭐가 생겼나 하면 메타버스. 선거에도 나오고 메타버스 활용한다 뭐 이러면서 위메이드로 대표된 메타버스가 확 올라갔어요. 그리고 지금 로봇주라든가 2차 전지가 확 올라갔죠. 네. 다 이렇게 올라갔으면 코스닥 지수가 어떻게 돼야 돼요? 올라가야죠. 근데 코스닥 지수가 횡보예요. 이 네. 얘기는 뭘 나타내는 거냐? 뭘까요? 앞에 급등은 다 늘어왔다는 거예요. 그렇구나. 늘어오고 또 새로운 게 올라가가 횡보를 한다는 거예요. 이게 20년 동안 우리 코스닥 시장의 현실이에요. 너무 안타깝네요. 그래서 코스닥은 사실은 올라가는 게 어음으로 쉽게 말해서 다음에 좋아져. 네. 현찰이 아니고 뻥한가요? 좋아져 해가 올라갔는데 기다린다 안 좋아져요. 네. 그러니까 또 제자리로 오는 거예요. 그렇구나. 이게 코스닥 시장의 핵심이니까 정말 코스닥이 급등을 하고 올라갈 때는 조심을 해야 돼요. 기업의 실적이 안 받치면 제자리로 와요. 네. 이게 또 코스닥이 지금 보면 로봇 세상이 펼쳐질 거잖아요. 사실 전기 자동차 세상도 펼쳐져요. 네. 이걸 누가 부정을 하지는 않잖아요. 네. 그러면 이렇게 펼쳐지면 코스닥 종목 100배, 200배 간다. 안 가요. 이걸 왜 안 가냐고 얘기를 하면 과거 2000년도에
저도 뭐 그때도 있었지만 인터넷 세상 오면 코스닥 인터넷주 100배, 200배 간다. 인터넷주 쫙 올라갔어요. 네. 근데 지금 인터넷 세상이 왔어요. 네. 그때 남은 기업 없어요. 네이버 카카오만 있는 거네요. 네이버 카카오. 그거는 중소형 코스피가- 코스닥이 아니니까. 코스피가 코스닥에는 없어요. 코스닥에는 없고. 네. 그걸 왜 그러려고 그러면 그 세상에 오더라도 중소형 기업들이 기술을 따라가긴 쉽지 않아요. 항상 메이저 대형 애들은 기술을 따라가면서 선도를 해가는데 거기에 부딪혀서 도태가 돼요. 그렇구나. 그래서 당장은 좋아 보이더라도 10년, 20년 그 세상이 왔을 때 그 파일을 먹는 거는 중소형주가 아니고 대형주예요. 야, 그러니까. 그렇구나. 그러니까 사실 중소형주가 그 파일 먹으면 대형주가 인수를 해버려요. 돈으로 또 살아남지를 못해요. 그렇군요. 그게 이제 역사니까. 음. 사실 뭐 어떤 호재가 나오고 급등하고 가더라도 항상 이 20년간 나온 마인드를 가지고 보면 너무 올라간 데 대해서는 좀 비중 조절이나 조금 조심할 필요가 있고요. 그러면 20년 동안 빠지지도 않았다. 이 얘기는 거꾸로 얘기를 하면 네. 하락했던 애들은 또 올라간다. 파동을 하락했던 애들이 계속 하락하는 건 아니니까. 그렇게 따지면 코스닥 지수 월봉상 중하단에 있는 종목 사놓고 기다리면 올라간다. 네. 그렇구나. 그러면 네. 어떤 종목을 살까? 사실 기업적인 측면에도 볼 수 있는데 우리나라는 공시제도가 네. 전 세계적으로 제일 잘 돼 있어요. 그래요? 네. 그러면 어떤 공시를 보면 상승할 걸 알리는 공시들이 있어요. 그래서 이런 공시에 조금 집중을 하면 좋아요. 네. 이제 뭐 대표적인 공시 하나 설명을 드리면 네. 이제 옹달님이 잘해서 코스닥 상장을 했어요, 기업을. 네. 막 상장을 하고 열심히 했으니까 이제 나이가 먹었잖아요. 그러면 이제 이걸 이제 또 자제분에게 네. 경영권 승계를 해야 되겠다 마음을 먹고 네. 이제 그 계획을 안 할 수는 없잖아요. 네. 했는데 지금 옹달님 회사 주가가 10,000원이에요. 10,000원. 이제 한 100만 주 정리를 하려고 해요. 네. 그럼 100억이잖아요. 네. 그러면 100억에 대한 세금을 내야 되잖아요. 네. 근데 주가가 5,000원이 되면 5,000원. 50억에 대한 세금을 내야 돼요. 그러네요. 반값이 되네요. 1,000원이면 10억. 10분의 100억일 때 세금보다 적잖아요. 네. 그렇게 되면 옹달님은 어디에서 경영권 승계를 할까요? 당연히 10억 1,000원으로 가야죠. 그렇죠. 네. 그걸 이제 주식적인 측면에서 좀 고급스럽게 제가 얘기를 하면 네. 주가가 상승을 하다가 주가가 하락을 했을 때 정려하는 공시가 나오면 저점이다. 그러네요. 와. 이제 그런 마인드. 이건 저점인지 아닌지는 모르지만 최대 주주가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다. 그렇구나. 회사를 가장 잘하는 사람. 맞네요. 이제 요런 공시들. 그러니까 이 공시는 뭐 오늘 사서 내일 상승되는 건 아닙니다. 어차피 경영권을 계속 가지니까 다시 올라가고 또는 우리 기업이 내년에 후년에 확 좋아질 것 같으면 경영권 승계라든가 작업을 먼저 할 수도 있고요. 네. 이제 여기서 정려 공시를 볼 때 중요한 건 뭐 부모님이 돌아가셔서 어쩔 수 없이 받는 공시는 아니고 그건 타이밍을 조절을 못 하니까 경영권 승계를 위한 거. 그래서 승계를 위한 건지 아닌지 차이점은 간단해요. 돌아갔을 때는 100% 다 정리해요. 경영권 승계는 100% 다 안 줘요. 내가 이만큼 가지면서 조금씩 주니까. 그렇겠네요. 그렇게 보면 되고요. 또 다른 거 하나 설명을 드리면 네. 재밌는데요. 네. 옹달님이 회사를 계속 가지고 있어요. 네. 가지고 있는데 한 10억 들어서 회사 주식을 사요. 옹달님이. 왜 사요? 올라갈 것 같으니까. 그렇죠. 장내 매수. 이거 블록들이 나 있는 거 아니에요. 장내 매수. 그러면 최대 주주가 우리나라는 5% 룰이래요. 네. 최대 주주가 지분 변하고 뭐 5%를 지분 가진 사람이 됐던 최대 주주가 됐던 최대 주주 특수관계 됐던 회사 임원이 됐던 주가가 변하면 5영업이라는 공시를 해요. 근데 장내 매수했다는 공시가 나오면 어떻게 해야 돼요? 우리는 사야죠. 따라서. 그러니까요. 이런 쪽에 공시를 공부하다 보면 뭐 다양한 공시들이 있어요. 물론 케이스 바이 틀리지만 그래서 대부분 이런 것들이 월봉 중하단에서 일어나요. 그래요. 기본적으로 일어날 수밖에 없는 구조예요. 생각을 해보면 저기 높은 데서 정리할까요? 안 하죠. 그렇지. 저기 높은 데서
장내 매수할까요? 안 하죠. 그러니까 우리 회사가 시장보다 너무 저평가됐다. 음. 또 좀 올려있다 이럴 때 또 최대 주주들이 매수를 하니까. 음. 물론 여기서 가장 중요한 거는 공시고 호재고 이런 걸 다 떠났어. 기본적인 펀더멘탈이 좋아야 돼요. 기본적인 펀더멘탈이라는 것은 뭐 자본 총계가 부채보다는 많아야 되고 또 기업이 뭐 1억이라도 중소형주니까 좀 흑자가 나와야 되고 뭐 요런 기업들 속에서 뭐 공시만 본다는 건 아니고 그래서 이런 다양한 공시들 또 기회가 되면 네. 사례들까지 또 설명을 한번 드릴게요. 아, 너무 재밌는 것 같습니다. 그러면은 이런 기업들이 1년에 몇 개씩 나오나요? 많지는 않죠. 일단 나올 때 이제 체크를 하고 뭐 정렬을 뭐 많이 하지는 않잖아요, 기업들이. 그렇죠. 네. 그러니까 과평가 됐을 때 나오지만 그렇지만 뭐 2개 따지면 분기당 뭐 몇 개는 나오니까. 그래요. 네. 나오니까. 아, 그렇군요. 아, 이게 너무 흥미로운 것 같습니다. 대표님, 그러면 지금 한 1억 정도 여유자금 있으면 대표님께서 어떻게 투자하시겠어요? 일단 대형주는 뭐 SK 하이닉스라든가 그다음 이제 2차 전지는 포스코홀딩스. 아, 여기에 뭐 한 80% 나눠서 80%. 그러고 한 2천만 원은 앞에 지금 설명드렸던 중소형주 공시 보고 이런 공시에 해놓으면 사실 중소형주 공시에 놓으면 복리로 엄청 빠르게 가네. 하나 성공하면 또 들어갈 수 있으니까. 하나 사고 올라가면 팔고 네, 또 또 발견해서 들어가고. 네, 그래서 보면 사실 소액으로 투자하시는 분들이 워낙 많잖아요. 소액으로 투자하시는 분들은 열심히 일해서 한 300 모았다. 은행에 해봐야 이자 안 되잖아요. 그래서 이런 공시 나오고 저점에 있는 거 적금 들듯이 묻어 놓으면 훨씬 나요. 또 열심히 일해서 300 묻어 놓으면 대형주는 지겨워서 못해요. 이런 맞아요. 300, 400 이러신 분들은. 삼성전자 너무 지겨워요. 그러니까 네. 요런 쪽 또 되면 또 다양한 종목 사례까지 설명을 드릴게요. 아, 예, 너무 감사합니다. 그러면 대표님 끝으로 시청자님들께 하고 싶으신 말씀, 강조하고 싶으신 말씀 있다면 부탁드리겠습니다. 지금 뭐 워낙 어려우실 겁니다. 어렵지만 내년부터 좋아질 거니까요. 그리고 또 소액으로 투자하시는 분들은 제가 또 이희근 경제TV 유튜브가 있으니까 소액으로도 수익 낼 수 있는 다양한 기법들 설명이 돼 있으니까 많이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그 이희근 대표님의 유튜브 채널명이 이희근 경제TV. 예, 맞습니다. 요거, 이희근 경제TV. 네, 경제TV. 요거 제가 첫 댓글로 고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아, 감사합니다. 네. 오늘 바쁘신데 이렇게 나와주셔서 감사드리고 다음번에도 또 좋은 콘텐츠 나눠주시면 너무 감사하겠습니다. 네. 오늘 너무 고생 많으셨습니다. 예, 또 다음에 불러주시면 또 나올게요. 네, 감사합니다. 네.